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미 CIA는 알고 있었다. 박정희 소장이 거사일로 결정한 1961년 4월 19일이 다가오자 주체 세력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4월 12일 종로 사가 술집에서 박정희, 박시호 공수단장, 문재준 육군단 포병단장, 홍종철 육군단 작전참모, 김종필 등이 만나 육군단 포병단을 출동부대로 삼기로 결정했다. 4월 13일 공수단 차지철 대위는 전날 명동 미도파 백화점 앞길에서 우연히 만나 시공 이야기를 나눴던 박종규 소령과 재회했다. 에어코리아사 앞에 있는 일본 식당에서 두 사람은 사회의 혼란상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다. 박종규와 차지철은 미국에서 공수훈련을 함께 받은 사이였다. 박소령은 차지철을 포섭하기로 결심하고 이날 저녁 7시에 명동 사보이 호텔 지하 다방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여기서 박종규는 사복을 입고 나온 김종필을 차지철에게 소개해 주었다. 박종규는 다방 한 구석에 앉아있는 키 작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박정희 장군이다 라고 했다. 잠시 후 박종규와 차지철은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육사 9기 강상욱 중령집으로 옮겼다. 거기에는 20명의 혁명주체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차 대위에게는 놀랍게도 직속상관인 공수단 대대장 김재민 중령이 와 있었다. 차지철은 별실로 불려 들어갔다. 박정희 소장 옆에는 김종필, 오치성 중령이 배석했다. 박정희는 차지철에 대한 일종의 면접시험을 실시한 것이다. 박정희는 장면 정권은 지금 4월 위기설에 대비해 학생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매수작전까지 펴고 있다.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은 넘어뜨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날 차지철 대위는 공수단의 영내 다방에서 동료 장교들을 불러 모아 혁명 동지로 포섭했다고 한다. 4월 15일 이군 사령부가 있는 대구에서는 이주일 참모장 중심으로 혁명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밤 참모장 관사에 공병참모 박기석 대령, 통신참모 박승규 대령이 불려왔다. 세 사람은 4.19 혁명 1주년 기념일 시위로 인해 전국에 계엄령이 퍼질 때 이군이 취할 조치를 확정했다. 대구에 있는 3개 공병대대와 3개 통신중대를 동원해 경북도청, 경찰국, KBS 대구방송국, 도지사 관사, 대구역을 점령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구 전신전화국에 전화선을 절단하여 외부와의 통신을 두절시키기로 했다. 4월 16일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에 반대하는 이한림 1군 사령관 예하의 참모부서에서는 작전처의 6사 8기 장교들을 중심으로 혁명 주체 조직이 형성됐다. 11명의 장교들은 이날 박용기 중령집에 모였다. 이들은 서울에서 거사가 이루어지면 군사첩보대와 235 수송중대 병력을 동원하여 이한림 장군의 숙소와 사무실을 포위하고 특공대를 편성, 그를 체포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4월 17일 월요일인 이날 박정희는 군용기 편으로 서울로 올라왔다. 오후 명동 입구 아스토리아 호텔 객실에서 박정희는 행정반과 작전반의 대표들은 김종필, 오치성, 이석재, 박원빈, 강상욱을 만나 이틀 뒤로 다가온 거사 준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박정희는 복잡한 계획보다는 간단하면서도 실천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강조했다. 박정희는 명동 강상욱 중령집으로 옮겨 출동부대 대표들을 접견했다. 박정희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 악수를 하면서 잘해봅시다 라고 말했다. 다음날 박정희는 대구로 내려갔다. 4월 18일 박정희는 대구에서 광주 육군항공학교 교장인 이원엽 대령을 불렀다. 이 대령은 강풍이 불어 다음날 가기로 했다. 4월 19일 박정희는 2군 부사령관실에서 서울의 주체 세력 장교들은 종로 부근 은성이란 음식점을 통째로 빌려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4.19 혁명 1주년 기념식이 대규모 유혈 폭동으로 발전하여 장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출동하게 되어 있는 폭동 진압부대를 그대로 쿠데타 부대로 전환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시나리오는 이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 김종필, 박종규가 공작한 비밀학생 조직원들이 시위를 선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날 아침에 배달된 조간신문에는 경찰은 민통계 학생들이 4.19 기념행진 때 반정부 시위를 선동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특별 경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박종규 소령은 이날 국제호텔 내 정글이라는 바, 서울시청 앞 한일다방을 연락처로 정했다. 포섭한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킨 뒤 박소령에게 연락을 주면
박수령은 김종필에게 보고하는 연락망을 만들었다. 이날 기념식은 화창한 봄 날씨에 약 3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렸다. 4.19 기념행사 학생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학생 대표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민족 분열의 책임은 김일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가슴속에서 그 책임을 느껴야 한다. 동족 상잔을 극복할 한국적 이념을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곳에 정치적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에 의존하는 조건부 자유를 누리고 있다. 현 정부는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기념식을 마친 학생들은 광화문을 향해서 시가행진을 했다. 이 이상 못 살겠다. 장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시위 행렬은 질서 있게 행진했다. 이 군중 속에는 약 2,000명의 사복 경찰관들이 박혀 있었다. 비공개 자료 5.16 혁명 실기는 이렇게 묘사했다. 광화문에 도착한 행진 대열 속에서는 데모를 더하려는 세력과 만류하는 세력 사이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다. 사복 경찰관들의 물샐 틈 없는 포위 속에서 학생들의 행동은 제약됐고 봉쇄되고 말았다. 당시 정부는 4월 위기설을 극복하기 위하여 2억 환의 돈을 뿌렸다. 매수된 학생 간부들의 데모 방해는 광화문에 이르러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사전에 인쇄하여 놓았던 2만 장의 삐라는 한 장도 뿌리지 못하고 말았다. 오후 5시가 지날 무렵 경찰이 비밀 조직의 학생 간부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가 박종규에게 들어왔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어가면서 학생 훈련 공작을 맡았던 박수령은 크게 실망하고 학생들의 무기력을 한탄했다. 하루 종일 거사본부로 삼은 은성을 들락날락하던 장교들은 허전한 마음을 어디 비할 곳 없다는 표정으로 물러나야 했다. 그들은 이제는 학생들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 힘으로 초지를 관철시키자고 다짐했다. 비공개 자료 5.16 혁명 실기는 4월 19일의 데모 유치 계획이 실패한 데 대하여 아주 감상적인 묘사도 하고 있다. 광화문 거리에는 낮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 봄비가 죽죽 내리고 있었다. 그때 이 비를 맞으면서 김종필 중령은 혼자서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박종규 소령도 울분을 발산할 수 없어 광화문을 거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딱 마주쳤다.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은 술밖에 없을 것 같았다. 어느 술집으로 들어갔다. 광상적인 관현악이 귓전을 어지럽게 하는 바였다. 술은 비통에 젖은 눈물을 삼켜주었다. 내일에는 또 새로운 길이 시작될 테지. 술에 흠뻑 젖은 채 김종필은 박수령과 헤어지고 화신 쪽으로 걸어갔다. 희다방에 들어갔다. 장태화가 거기에 있었다. 장형,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요. 울지 맙시다. 모든 것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실컷 울어봅시다. 김종필은 동지들의 연락처 은성으로 가려고 했다. 동지들은 술로써 눈물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지금 술 기분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소. 오늘은 이대로 서로 헤어져야 합니다. 장태화가 만류했다. 두 사람은 한없이 보도를 거닐었다. 빗방울도 보도를 적시고 있었다. 한편 박정희는 이날 대구 2군 사령부에 L-19 경비행기를 대기시켜 놓고서 서울로부터 일이 터졌으니 상경하십시오 란 연락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때는 이원엽 육군 항공학교장과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박정희의 부름을 받고 광주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대구에 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혁명 계획을 설명하고 거사한 사실이 방송에 보도되면 항공기로 전단을 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것이다. 장면 정권이 학생들을 상대로 매수, 무마 공작을 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박정희는 부사령관실에서 혼자 기다렸다. 오후 3시 이주일 참모장이 박승규 통신참모, 박기석 공병참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박정희가 말했다. 오늘은 이대로 넘어가는 모양이군. 다음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4월 20일 서울에서 김종필, 이석재, 길재호가 대구로 내려왔다. 박정희는 이들에게 폭동 진압 계획에 편승하려는 소극적 계획을 수정해 적극적인 계획으로 돌려라 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정희 소장은 또 병력 동원 계획도 재정비하고 출동부대 지휘관들로 하여금 지형 정찰을 해두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거사일은 5월 12일로 잠정 결정했다. 김종필은 다음날 형 김종락의 약수동 집에서 행정반, 작전반,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4월 23일에는 육관구 사령부 작전참모이자 쿠데타 작전반장인 박원빈 중령 집에 작전반원들이 모였다. 여기서 거사 출동부대를 서울로 진입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육관구 사령부가 먼저 예하 부대와 배속 부대에 대해서 비상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통보해 두기로 했다. 그렇게 해놓고 12일에 비상을 걸면 야간 비상훈련을 가장한 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1단계 비상훈련은 5월 4일부터 10일까지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2단계 훈련 계획은 5월 11일부터 30일 사이에 날을 잡아 실시하는데 육관구 사령부에서 불시에 비상을 걸면 각 부대는 출동 차량에 기름을 넣고 출동 병력을 차량에 승차시킨 다음 명령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 비상훈련 계획으로 위장된 쿠데타군 출동 계획은 박원빈 중령이 작성, 서종철 육관구 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34단, 33사단, 공수단에 내려보냈다.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 모의는 이 무렵 미군 정보기관과 CIA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었다. 당시 맥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 보좌관은 짐 하우스먼 대령이었다. 국군의 창설 때부터 관여해온 하우스먼은 한국군 수뇌부와 장면 총리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다. 장면 총리는 그에게 군사 관계에 자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우스먼은 맥그루더에게 이 요청을 전달했는데 맥그루더는 그 부탁을 거절하라고 지시했다. 하우스먼은 박정희와 친한 편은 아니었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는 8군 사령관 옆방을 쓰고 있었다. 길만 건너면 육군 본부, 박정희 소장이 육본 작전참모부장일 때는 가끔 부장실에 들러 말을 붙여보려고 했다. 하우스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961년 3월 1일 한국군 내에 쿠데타 모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맥그루더 대장에게 보고했다고 썼다. 맥그루더 대장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장도영 총장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면서 주의하라고 충고했다는 것이다. 장 총장은 한국군에 관한 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약간 반발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기자가 문서로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쿠데타 관련 미국 측 정보 보고는 4월 21일자다. 이날 미국 CIA 계획국 극동과가 서울 지부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정보보고의 요약문은 이러했다. 4월 21일 진행되고 있는 두 갈래의 쿠데타 모의 중 하나는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범석 전 국방장관과 민족청년단 단원들에 의해서 모의되고 있다. 사단장들을 비롯한 한국 육군 전체에 걸쳐서 쿠데타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육군 수뇌부 인사들은 현 정치인들을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경멸하고 있으며 그들이 군대를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상처받도록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거나 허용했다고 믿고 있다. 4월 21일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에 대한 요약, 명백한 위협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치의 안정, 폭력과 무질서의 진정, 경찰력의 증강은 쿠데타 기도를 저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4월 23일 CIA 극동과는 두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알렌 덜레스 부장에게 보고했다. 4월 23일 진지하게 또 활발하게 쿠데타 모의를 진행하고 있는 무시 못할 집단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 이 집단은 울분에 차 있고 과격하며 목표의식이 확고하고 전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4월 23일 이 쿠데타 모의는 육군, 학생 집단 그리고 개혁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박정희가 지도자인 것으로 추측되며 서종철 육관구 사령관도 가까운 지원자인 것 같다. 이상의 CIA 정보 보고는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범석과 족청재 장교들이 쿠데타 모의를 하고 있다는 첩보는 장태화를 비롯한 박정희 소장 측에서 퍼뜨린 역정보에 넘어간 때문으로 추측된다. 서종철 육관구 사령관은 쿠데타 모의를 모르고 있었다. 육관구 참모장과 작전 참모가 모의 과정에 깊숙이 참여한 것을 서종철 사령관의 지지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장도영의 양다리 걸치기 4월 24일 미 CIA 극동과가 서울지부로부터 받은 정보보고를 요약한 내용은 이러하다. 4월 24일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의 쿠데타 모의에 대한 견해. 장 장군은 박정희를 체포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다고 한다. 그는 박정희의 체포는 쿠데타를 촉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또 이범석과 족청계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월 25일의 두 가지 보고서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25일 한국 육군 방첩대가 쿠데타 음모를 수사하고 있다. 만약 쿠데타가 4월 26일에 기도되지 않는다면 주동자들은 좀 더 유리한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4월 24일 현재 장도영에 따르면 장면 총리는 쿠데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나 한 신문 발행인이 4월 25일 장면 총리에게 쿠데타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기로 되어 있다. 4월 25일 4월 24일에 장도영 총장과 1시간 동안 만나서 쿠데타에 대한 제보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말해줬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보를 신속히 맥그루더 사령관에게 전달할 것이며 맥그루더는 이 문제로 장도영 장군과 의논하러 할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장도영은 일주일 전 박정희가 자신한테 한 말이 있다면서 급작스러운 거사는 임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월 26일자 미 CIA 보고서는 묘한 느낌을 갖게 한다. 4월 26일 장면 총리는 불만을 품은 군부 내의 한 집단이 어떤 종류의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는 요지의 소문들을 알고 있다. 그는 이런 설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상황이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면은 참모 총장의 업무 자세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그는 장도영이 박력있고 유능하며 미군 측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장 장군을 2년간 데리고 있을 계획이다. 이상의 정보 보고는 CIA 서울 지부장 피어드 실버가 장도영과 접촉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CIA 서울 지부와 장도영 총장은 박정희의 쿠데타 음모를 훤히 알고 있으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대책까지 서로 논의하고 있다. 더구나 장도영 총장은 자신과 미국 측이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정보를 장면 총리한테는 보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 CIA 보고서를 읽고 있으면 미군과 정보기관은 장면 총리가 장도영 총장에게 속고 있음을 알고도 경고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CIA 서울 지부장과 장도영이 한패가 되어 맥그루더와 장면의 눈을 가리고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이런 의심과 관련하여 새겨둘 만한 것은 김종필의 증언이다. 장도영 장군을 추대하여 미국 측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5.16 뒤 이 사실을 밝혀내 미국 측 공작원들을 추방하고 양국 정부의 합의하에 덮어버렸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장도영은 박정희와 미국 양쪽으로부터 쿠데타 지도자로 추대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장도영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장면은 5.16을 앞두고 벌어진 제2공화국 상층부의 희한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록을 남겼다. 5월 16일 일주일 전에 나는 군 일부에서 군사 쿠데타 모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전에도 2차, 3차 다른 부류의 쿠데타 모의가 있다는 미확인 정보를 입수하고 비밀리에 내사케한 일이 있었다. 내사 결과 쿠데타 모의가 전혀 없었는지 내사가 철저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2, 3차 모의설은 불발이었다. 그러던 차 이것이 네 번째의 정보였다. 나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장도영을 불렀다. 내가 입수한 정보는 박정희 소장을 주동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 모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입수한 정보를 장도영에게 전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었다. 내 말을 들은 장도영은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태연한 대답이었다. 내가 입수한 정보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었다. 대구 어느 중국 음식점에 몇몇이 모여 모의한 사실과 민간인 모 씨가 자금 조달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았다. 염려 말고 안심하십시오 라는 말만 반복하는 대답이 불만스러워 나는 정색을 하고 그에게 말했다. 참모총장이 먼저 알아서 나에게 보고해야 될 성질의 사건을 반대로 내가 참모총장에게 지시하고 있으니 책임지고 내사해보시오.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 관련된 민간인도 확인해보라고 검찰에 명했다. 이 기록은 1966년에 희망출판사가 펴낸 정계 비사 사실의 전부를 말한다에 실려있는 장면의 수기에 들어있다. 이 만남에 대한 장도영의 회고록의 일부도 소개한다. 4.19 혁명 1주년이 지난 후에 어느 토요일 오후 총장 공관 바로 뒤에 있는 미 8군 골프장에서 골프게임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의 부관 김동수 소령이 달려왔다. 총리실에서 속히 오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나는 총리 공간이던 반도 호텔로 달려갔다. 비서실에 들어서니 지금 누가 와서 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으니 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약 30분가량 지나고 나서 총리실에서 나온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부인이었다. 그 부인은 오래전부터 이범석 장군과 친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부인과 지나가는 인사를 하고 넓은 총리실에 들어서니 장면 총리 옆에는 이태희 검찰총장이 앉아 있었다. 총리께서 먼저 나에게 물었다. 여보 장 장군, 족청계 장교들이 쿠데타를 한다는데 알고 있소.
나는 그런 설이 있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장 총리는 또 조금 소리를 높여 내가 알기로는 그 음모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하던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물었다. 총리의 나에 대한 태도는 내가 무슨 잘못이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나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총리실을 나왔다. 승강기에 몸을 싣고 내려오면서 나보다 앞서 총리를 만난 그 부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내가 총리실에 들어설 때부터 냉랭한 분위기였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후 나는 계속 족청계 군부 거사에 관한 정보 수집, 특히 확실한 증거 포착에 힘을 썼다. 그러나 증거가 될 만한 보고는 없었다. 장면은 자신이 박정희 장군 중심의 쿠데타 모의에 대해서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장도영은 총리가 족청계에 관한 정보를 주면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뒤에 나오지만 여러 증언들과 앞서 소개한 CIA 보고서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장도영의 증언에는 너무나 허점이 많다. 이날 장면 총리가 장도영 총장을 부른 이유는 민주당 윤병한 의원이 중요한 제보를 했기 때문이다. 공보비서관 송원영이 질린 표정으로 찾아온 윤 의원을 총리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윤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박사님. 제가 잘 아는 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덕승이라는 사람과 친합니다. 공사가 있다 하여 대구로 갔는데 김덕승이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장군한테 데리고 가더랍니다. 공사는 주지 않고 박 장군은 쿠데타를 하는데 돈 500환만 대라고 하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곤란해서 돈은 서울에 가서 주마 하고 나왔대요. 만일 돈을 주면 자기도 쿠데타 모의에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저를 찾아와서 전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보고를 들은 장면 총리가 검찰총장과 육군 참모총장을 부른 것이다. 그렇다면 총리는 박정희 장군을 거명하여 조사를 지시했을 것이다. 장도영의 주장대로 장 총리가 족청계만 수사하도록 지시할 리가 없다. 장도영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 모의에 대한 정보를 몇 차례 들었다고 기록했다. 5월 6일쯤 즉 장면 총리로부터 쿠데타 모의서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은 무렵 육군 방첩부대 부부대장인 백운상 대령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이런 보고를 하더란 것이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 거사설이 박 장군에 대한 모함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족청계 쿠데타설은 아직 그 계획이 진척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혹은 역정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박 소장의 계획이 사실이며 그것이 더 많이 진척된 것 같습니다. 무슨 증거라도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서울에서는 너무 복잡해서 그 증거를 잡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럼 대구에 직접 내려가서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럴까요? 여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니 내일 당장 당신이 직접 내려가서 조사하시오. 4, 5일 후 백운상 대령이 다급하게 장도영 총장 집 현관으로 들어서더니 좀 흥분된 어조로 수집한 정보를 자세히 보고했다고 한다. 그 보고는 결론적으로 박정희 소장의 지휘하에 쿠데타를 하려 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세부 방법과 조직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보, 2군 사령부 참모들은 박정희 소장을 포함하여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런 음모를 한다면 내가 전혀 모를 리가 없는데. 조직은 주로 육군 본부에 있고 모의는 2군 사령부 밖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6번의 주모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면 증거가 나올 겁니다. 무슨 증거를 가져야지. 이 혼란한 시기에 장성들을 쿠데타 음모 혐의로 체포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질질 끌려가면 군의 내외가 어떻게 될 것 같소? 증거라고는 박 소장이 잘 다니는 중국 요리집과 청수장이란 한식집에서 장교들과 식사를 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대구에서 근무할 때 그 두 군데서 때때로 장교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무슨 증거가 될까? 여하간 실제 모의에 관한 시일과 장소 내용, 또 조직 등 무엇이든지 간에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장성들을 체포하려면. 장도영이 이렇게 말하자 백운상 대령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더라고 한다. 장도영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백대령, 좀 수고스럽지만 다시 대구에 내려가서 무엇이든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하나만이라도 잡아오시오. 일거에 6본 내의 조직을 일망타진합시다. 백운상은 무슨 착상이 생긴 것 같이 알았습니다. 내일 새벽 대구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일어서더라는 것이 장도영의 증언이다. 그 2, 3일 후 2군 사령부 인사참모 송인율 대령이 원효로에 있는 장도영 총장의 집으로 찾아왔다. 육사 5기 출신인 그는 2번 장 장군의 직속 부하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송 대령은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거사 모의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장도영은 그런 일이 있으면 속히 알려줘야지 라고 나무란 뒤 빨리 돌아가서 잘 알아보고 속히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장도영 증언을 읽고 있으면 진행 중인 쿠데타 음모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증거주의를 요구하는 장도영 총장의 인권의식에 감동하기보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쿠데타 음모의 증거는 관련자들을 일단 연행, 조사하면 저절로 나오는 것인데 내사 단계에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상한 것이다. 미 CIA 보고서에 따르면 장도영 총장은 보름 전인 4월 24일에도 미국 정보기관원에게 박정희를 체포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정보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더구나 총리가 직접 그를 불러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는 가운데 왜 장도영 총장은 증거론을 주장하면서 수사를 미루고 있었던가? 박정희가 주장했던 대로 4월 중순 장도영은 박정희로부터 자신을 지도자로 추대한다는 혁명 계획서를 받아보았던 것이 아닐까. 그 자리에서 장도영은 지금은 혁명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린 뒤 거사를 하면 혁명 지도자가 되고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양다리 걸치기의 심정으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박정희 측근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육관구 사령부의 참모장으로서 쿠데타 모의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김재춘 대령은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 박 장군이 장도영 총장에게 혁명 계획서를 들고 간 사이 나는 남강이란 음식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온 박 장군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 서류를 서랍에 넣어버리더군 이라고 해요. 제가 그러면 우리는 그만둘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박 장군은 그만두기는 왜 그만둬?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계속 그분을 지도자로 모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이후 장도영 장군은 일종의 이용도구로 전락한 셈이죠.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CIA 지부장 실버의 회고.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에게 박종희 소장 중심으로 쿠데타 모의가 진행 중이다는 귀띔을 한 것은 총리, 미 8군 사령관, 그리고 현석호 국방장관이었다. 현 장관은 5.16 거사 열흘 전 국방부 조사대장 김재현 장군으로부터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 모의를 하고 있는데 장도영 총장도 알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한다. 장관은 총장을 불러서 물었다. 물론 장 총장이 비호한다는 말이 있다는 부분은 묻어두었다. 그런데 장도영 총장이 먼저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 장군에 대한 모략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가담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까지 드러내놓고 부인하니 더 추궁할 수도 없었다. 알았소. 오만의 미군이 있는데 누가 어리석게 자살 행위를 하겠소. 하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한번 잘 조사해보시오. 박정희 소장은 장도영 일파의 반혁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 증인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계획 중이고 본인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말이 미 8군의 귀에 들어간 모양인데 이 말이 장 총리 귀에도 들어간 것 같아서 본인이 그것은 모략이라고 말하였다. 우는. 장도영 총장이 장면 총리로부터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설이 있는데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정희에게 그 사실까지 털어놓았다는 뜻이다. 김종필은 5.16이 성공한 뒤 장도영 중장이 최고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 기자들에게 혁명 비하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요지가 혁명 경과보고라는 문건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대목이 적혀있다. 거사 계획간에 별반 누구에게서나 의심은 받지 않았으나 정보가 여러 번 누설됐다. 참모총장에게 보고되는 우리들의 계획은 그때마다 묵살돼 위기일발로 모면되곤 했고 8군 사령부에도 보고됐으나 참모총장께서 부인해버렸다. 만일 장도영 장군이 아니었던들 우리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나라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쿠데타 모의를 탐지하는 임무를 갖고 있던 육군 방첩부대는 부대장 이철희 준장과 서울지구 506 부대장 이희영 대령부터가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 모의를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는 정보에 영향을 받아 과감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의 기무사처럼 방첩대가 국방장관 휘하였다면 장관과 총리에게 직보가 가능했을 것이지만 육군 총장 아래에 있는 방첩대로서는 직속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비공개 자료집인 5.16 혁명실기에 따르면 이철희 준장은 1961년 4월 모의 장교 중 한 사람인 육본 이종태 대령의 발설을 토대로 장도영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장도영은 나와 박정희 소장에 대한 무서운 모략이다고 극구 부인했다. 이 준장은 이로써 장 총장이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구나 하는 심증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더 확대하지 말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4월 하순 육군본부 통군버스 안에서 이종태 대령이 옆자리에 장세현 중령
장중령에게 과격한 말을 했다. 장중령이 들어보니 장면 정부에 대한 막연한 불평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출근하자 506 방첩대장 이희영 대령에게 전화로 통근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알렸다. 이희영 대령은 이종태를 불렀다. 그는 머리를 썼다. 이 대령, 쿠데타는 장도영 총장과 박정희 소장이 손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안심하고 털어놔봐요. 이렇게 하니 이종태 대령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자랑하듯 모의 장교들의 이름과 역할을 설명했고, 이희영 대령은 이를 토대로 조직도까지 작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철이와 이희영은 박정희계의 조직도와 함께 족청계의 거사설에 대한 정보까지 정리해 장도영 총장을 찾아가서 보고를 하니 총장이 가로막았다고 한다. 이미 내용은 잘 알고 있어. 설명할 것도 없어. 도표를 접어들고 사무실을 나오려 할 때 장도영이 이희영 대령을 부르더니 쿠데타 문제에 대해선 이 대령만 알고 있어. 누구한테도 발설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장면 총리에게 쿠데타 모의 정보를 제공한 요인 중에는 조폐공사 사장 선우종원도 끼어 있었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때 장면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이승만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일본으로 망명했던 그는 4.19 뒤 귀국했었다. 4월 어느 날 그의 방으로 3대 국회의원 송우범이 찾아와 이성가 예비역 장군에게 들었다면서 한 장의 도표를 내놓았다. 명단 중에는 박정희와 김종필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한때 반공검사로 유명했던 선우종원은 이 장군을 직접 만나보자고 했다. 그리하여 선우, 송, 이성가 세 사람이 남강이란 일식점에서 회동했다. 이성가 장군으로부터 정보를 확인한 선우종원은 반도 호텔의 총리실로 가서 이를 보고했다. 이튿날 장도영 총장이 선우종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장도영은 총리한테 쿠데타 음모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말을 들은 과정을 설명한 뒤 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주지 않고 총리한테 보고하느냐고 항의했다. 선우종원은 아니 그런 중대사를 총리한테 보고하지 않을 수 있소 하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으나 왜 장면 총리가 자신의 이름을 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장도영의 되풀이되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언은 너무나 많다. 한 5.16 주체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장도영 총장은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 계획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박정희를 잡아놓을 배짱도 없었다. 당시 군내의 분위기에서는 장도영의 지지 기반이 튼튼하지 않았다. 그는 이기붕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젊은 장교들의 눈에는 정군 대상으로 비춰졌다. 그도 이런 시선을 의식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젊은 장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박정희를 잡아넣을 수는 없었다. 그는 박정희와의 새 싸움에서 이미 밀린 것이다. 장도영을 잘 아는 송원영은 이런 표현을 했다. 장도영의 군인답지 못한 태도가 박정희의 군인 정신에 휩쓸렸다. CIA 서울 지부장 피어드 실버는 퇴직한 뒤 쓴 서브로제란 제목의 회고록에서 미국이 5.16 전 한국군 안에서 등장하고 있던 새로운 세력에 대해서 무지했었음을 반성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장성들을 부패시켰다. 골프, 테니스, 포커, 칵테일 파티를 통해서 미국은 한국 장성들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소망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한국군에서는 미국 고위층이 주최하는 사교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소외되고 알려지지 않은 일단의 장교들이 있었다. 최근 공개된 CIA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박정희 소장의 모의 과정을 늦어도 1961년 4월 21일부터 추적해왔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피어드 실버가 1970년대 초에 쓴 회고록에서는 5.16 며칠 전에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우리는 박정희 직속 참모의 일원인 어느 한국군 장교로부터 며칠 전에 군사혁명에 관한 사전 제보를 받았다. 그 장교는 우리 지부의 요원과 친한 사이였다. 나는 메카나기 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는 이 보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분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내가 장 총리에게 통보해주는 것을 허락했다. 나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행동 개시 일자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주었다. 장 총리는 이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다. 몇 달 전부터 군사혁명에 관한 루머들이 있었다. 군사혁명의 가능성이 짙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사관 사택 제2단지 내에 있는 내 집에 작은 송수신 무전기를 설치하여 대사관 건물 옥상에 있는 전용 통신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실에는 2명의 무전사들을 배치해
24시간 밤낮 없이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실버 지부장한테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가,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실버는 남겼다. 쿠데타가 성공한 뒤 그 전에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던 한국군 장교는 불안해했다. 그는 미국으로 탈출, 망명처를 구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를 오키나와로 보냈다가 미국으로 데리고 갔다. 가족도 데려다 주었다. 얼마 뒤 고향이 그리워진 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면책 보장을 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다. 실버 같은 냉전의 전사가 정보원을 사실대로 밝혔을 리는 없다. 그는 5.16 거사 며칠 전에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CIA 보고서엔 4월 24일 전에 쿠데타 정보가 자발적으로 들어왔다고 돼 있다. 그의 기술에는 사실과 각색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혁명 주체 세력 가운데 미국으로 망명한 장교는 없다. 5.16 거사가 성공한 뒤 미군의 도움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피신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장도영 총장을 찾아가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에 대해서 보고했던 육군 방첩부대 부대장 백운상 대령. 5.16 직후 방첩대장으로 부임했던 김재춘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방첩대로 갔더니 백운상 대령이 며칠간이나 보이지 않아요. 미 8군 정보부대에 문의했더니 자신들이 백 대령을 오키나와를 거쳐 미국으로 피신시켰다고 실토하더군요. 백운상 대령은 육사 3기 출신. 키가 크고 미남인 그는 육군 방첩대의 전신인 특무대의 대장으로 일하다가 암살됐던 김창룡과 동기였다. 백 대령은 1948년 육본 정보국의 특무대의 전신인 특무과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근무한 방첩부대의 터줏대감이었다. 5.16 무렵 방첩부대장이었던 이철희 준장은 첩보부대에만 오래 근무한 때문에 방첩 업무에는 어두운 편이었다. 이 때문에 발이 넓은 백운상 대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백 대령은 국군 수뇌부, 미군, 정치인들과 관계가 좋았다. 백운상은 장도영 총장에게 2번이나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가 확실하다고 보고했으나 증거를 갖고 오라는 말을 듣고 대구로 다시 내려갔다. 이 무렵 2군 사령부 인사참모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648기 전재구 중령은 방첩대 출신이었다. 그에게 어느 날 백운상 대령으로부터 대구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퇴근길에 호텔에 들러다오 라는 연락이 왔다. 동인 호텔로 찾아가 방첩대 시절의 상관을 모시고 나온 전재구는 저녁을 함께했다. 백운상은 박정희 장군이 요즘 이상하지 않나 라고 캐물었다. 전재구 중령은 8기 동기생들의 움직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딱 잡아댔다. 백운상이 내가 이번에는 단단히 결심하고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이 곧 강제 수사에 들어갈 태세였다. 전재구 중령은 나도 방첩대 출신이라 좀 아는데 여기는 아무 일도 없으니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헤어졌다. 1964년 정보부 국장이던 전재구는 미국에서 살고 있던 백운상 대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미군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건너온 경위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 뒤 백운상 대령의 행방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봤다는 첩보 정도이다. 백운상과 함께 미국으로 갔던 가족은 귀국이 허용되어 왕래가 자유롭게 되었으나 백운상은 끝내 조국을 밟지 않았다고 한다. 1961년 4월 말로 접어들면 박정희는 거사자금 문제로 골치를 썩인다. 불어난 모의 장교들의 모임이나 회식에 드는 비용도 적지 않게 필요했고 특히 장면 총리의 체포를 책임진 박종규 소령의 공작에 돈이 적지 않게 들게 돼 있었다. 공수부대원들의 지원을 받기로 한 박 소령은 장면 총리가 사무실로 쓰던 반도 호텔 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 소령은 호텔 안에 무역회사 사무실로 위장한 방을 하나 얻어 총리를 감시하려고 했다. 그는 대구로 내려와 박정희 소장에게 돈 문제를 의논했다. 박정희는 돈을 만드는 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5.16 혁명 실기는 이즈음 각각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성숙과 이에 대비해서 극도의 자금 조달 곤란이 박 소장으로 하여금 밤잠을 못 이루게 하였다고 했다. 5월 3일 박정희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대구사범 동기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을 송도 덕성관에서 만났다. 군수기지 사령부의 참모장 김용순 준장을 데리고 온 박정희는 황용주를 옆방으로 불러내더니 거사 계획을 설명하고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급히 김지태 사장에게 부탁해 500만 환만 융통해 줄 수 없겠나. 황 주필은 난감했다. 부산일보 김지태 사장에게 자신이 그런 부탁을 할 처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 사장이 과연 성공이 불확실한 쿠데타 계획에 돈을 댈 것인지 자신을 가질 수도 없었다.
박정희는 대답을 망설이는 황용주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다. 김 사장에게는 서울의 모 장성이 요청한다고 말하든지,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는 쿠데타 계획을 약간만 비춰주어도 괜찮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해보지.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쿠데타 저지 기회를 놓치는 장면 정부. 박정희로부터 혁명자금 500만 환만 김지태 부산일보 사장에게서 얻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황용주 주필이 김 사장에게 그 뜻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쿠데타가 발생했다. 김지태가 그런 부탁을 전달받았다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는 알 수 없다. 김지태 사장은 5.16 직후 밀수 혐의로 구속되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운영권을 빼앗긴다. 협조해주지 않은 데 대한 혁명 주체들의 보복이란 주장이 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김지태 측으로서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혁명 모의 자금을 마련하러 다닌 것은 박정희, 김종필, 그리고 민간인으로 참여한 김용태였다. 김종필이 혁명 성공 후에 실토한 거사자금 총액은 985만 환, 박정희가 4차례에 걸쳐 총 40만 환을 냈다. 김종필이 제대비 90만 환을, 이주일 2군 참모장이 50만 환, 유원식 대령이 10만 환, 길재호 중령이 40만 환, 길중령의 친구인 고진혁 예비역 중령이 구멍가게를 판 돈 45만 환, 김용태가 150만 환, 실업가 남상옥이 550만 환을 냈다는 것이다. 당시 쌀 한 가마가 18,000환, 금 한 돈중이 8,000환이었다. 거사자금 985만 환은 요즘 가치로는 1억 원 남짓하다. 그런 거사자금으로 나라를 얻었으니 가장 효과적인 투자였던 셈이다. 박정희의 지도력과 민심, 군심의 뒷받침 때문에 돈으로 누구를 매수할 필요가 없어 돈이 많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댄 사람은 중견 실업인 남상옥이었다. 그는 4.19 후에 유원식 대령을 통해서 박정희와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박정희가 구상하는 혁명에 대해서 조언을 할 정도로 서로 믿는 사이로 발전했다. 1961년 3월 28일 김종필이 박정희의 사신을 갖고 삼화빌딩 309호실로 남상옥을 찾아왔다. 남씨는 편지를 펼쳐 읽어봤다. 국내 정국은 일익 복잡과 가난을 조성하고 있고 사회 풍조는 혼란과 허탈 일로를 줄다름하고 있을 뿐 조국과 민족의 전도에 암담한 우수가 뇌리를 거래할 뿐입니다. 연이나 상제께서 헐벗고 가난한 이 나라 이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 한, 또한 우리들 자신이 자립갱생하겠다는 개척의 정신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낙심과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런 시기일수록 대의를 위하여 대용을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금일 이 서신을 지참하는 김종필 군은 제와 모든 것을 상의할 수 있는 직위지우이며 또한 제 질서입니다. 목하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김군 편에 자금을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장 지단하와 이만하고 배미지기로 미루고 더욱 보중하시고 건투하시기 기망하오며 각필하나이다. 박정희 배상. 이날 남상옥은 김종필에게 120만 환을 건네줬다. 4월 4일에는 박정희가 직접 남상옥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남씨는 또 100만 환을 주었다. 그 뒤 2차례 김종필에게 100만 환씩 줬다. 5월 13일 박정희는 남상옥을 집으로 불러 5월 16일에 결행하기로 했으니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갑자기 돈을 구할 수 없었던 남상옥은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서 400만 환을 구해서 김종필 편으로 보냈다. 남씨는 월요일인 5월 15일에 다시 100만 환을 보냈다. 5월 14일 혁명 주체들의 마지막 작전회의 때 김종필이 식구들에게 양식이라도 사줍시다 라면서 돌린 돈은 남상옥이 낸 것이었다. 돈을 만드는 재주가 없었던 박정희는 대구에서 김덕승이라는 민간인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한다. 1961년 3월 박정희는 그에게 200만 환만 구해달라고 했다. 김덕승이 며칠 뛰어보다가 구할 수 없다고 보고하자 이번에는 다시 300만 환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5월 1일 김덕승은 다시 빈손으로 박정희를 찾아가서 자신의 무능을 호소했다. 박정희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는 여보 김영, 무슨 수를 써서라도 500만 환만 마련해 주시오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닌가.
김덕승은 서울에서 한양산업주식회사란 건설업을 경영하는 오인환 사장이 떠올랐다. 박정희의 양해를 얻어 군 불화물자가 있으니 급히 내려오라는 요지에 전보를 쳤다. 김덕승은 대구로 내려온 오인환을 박정희에게 인사시켜준 뒤 혁명자금을 보태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 말에 겁을 집어먹은 오 사장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아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쿠데타 음모를 제보하고 장면 총리한테까지 이 정보가 들어간다. 5월 12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준비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던 4월 말 4.19 학생 데모 유치 공작을 맡았다가 실패한 박종규 소령은 그 일의 뒤치다거리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4월 24일 포섭했던 한 대학생이 박종규를 찾아왔다. 경찰이 우리가 시위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을 탐지하고는 쫓고 있습니다. 어디 좀 숨겨주십시오. 박종규는 이만환을 건네주고는 보냈다. 이때 이낙선 소령이 오더니 김종필 선배가 좀 보자고 한다고 했다. 따라간 곳은 명동 사보이 호텔의 객실. 김종필은 박종규에게 신경질을 냈다. 아직도 학생들과 손을 끊지 않았나. 간부급과는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났어? 한 30분 전에 만났습니다. 김종필은 동아통신에 난 기사를 보여줬다. 모 예비역 육군 중령이 주종하는 정부 요인 암살단 간부 학생 한 명이 치안국에 체포되었다는 기사였다. 김종필과 박종규는 자신들이 포섭했던 학생 중 한 사람이 경찰에 붙들려 진술한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박소령은 5명의 간부급 대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경찰에 붙들려 갈 때는 각자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배후 조종자라고 대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동아통신에 보도된 기사의 주인공은 과대망상증 환자로 밝혀졌다. 4월 26일 김종필은 박종규 소령을 대구로 보내 반도 호텔 내 장면 총리 사무실에 정찰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오라고 했다. 그날 저녁 박소령은 박정희 소장의 관사를 찾아갔다. 반도 호텔에 사무실을 하나 내놓고 장면 총리를 감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덕승한테 부탁을 해놓았는데 오늘 오후에 오더니 어렵겠다고 하더군. 마침 그때 영천에 있는 육군정보학교장 한웅진 준장이 박 장군을 찾아왔다. 박정희는 한 준장에게 3만 환을 빌려 차비에나 보태스라면서 박소령에게 주었다. 박종규는 그날 밤을 박정희의 관사에서 보내고 다음날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갔다. 박정희 2군 부사령관에게 자금을 얻으려 대구로 내려갔다가 4월 27일 빈손으로 올라온 박종규 소령은 상경 즉시 명동의 자유중국 대사관 앞에 있던 왕실 다방으로 갔다. 김종필과 김용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딱한 이야기를 듣고는 김용태가 나서서 돈을 구해보겠다고 했다. 다음날 박종규는 신당동의 박정희 장군 집으로 갔다. 상경한 박정희가 혹시 돈을 만들어 가져왔는가 싶어 갔더니 해병대의 김동하 예비역 소장이 와 있었다. 세 사람은 장면 총리 체포 계획을 의논했다. 그 다음날 김종필은 박종규 소령을 데리고 김동하 장군 집을 찾아갔다. 반도 호텔 안에다가 무역회사 사무실을 하나 내고서 자연스럽게 총리를 감시하기로 했다. 무역회사 사장으로는 김동하가, 전무로는 박종규가 위장하기로 했다. 반도 호텔 내에 사무실로 위장한 거점을 마련하여 장면 총리의 거동을 감시한다는 계획은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해 그만두었다. 박종규는 그 대신 호텔 내부의 정밀 정찰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가짜 사진기자 신분증을 소지한 채 카메라까지 메고 다녔다. 덕분에 호텔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을 이용하면서 지형 정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장면 총리가 쓰는 808호실로 올라가려면 승강기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7층에서 8층으로 통하는 문은 잠겨 있으나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물 양쪽에 붙은 철제 비상사다리는 밤에는 지상에서 2m쯤 높이에 들려 있었다. 박종규는 808호실 부근의 복도를 배회하다가 사복경찰관에게 2번이나 검문을 당했다. 박소령은 그때마다 기자를 사칭했다. 총리는 방 4개를 쓰고 있었다. 그 옆방을 무턱대고 두드려봤다. 일본 기자가 투숙하고 있었다. 박종규는 전화 좀 씁시다라고 말한 뒤 방에 들어가 내부 구조를 살펴보았다. 호텔 2층 무퉁이엔 통신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5월 3일 대구 박정희 소장의 관사에서는 중요한 모임이 있었다. 5.16 쿠데타 작전의 작전 참모역을 하던 박원빈 육광구 사령부 작전참모, 수도권에 위치한 33사단 작전참모 오학진 중령, 34단 작전참모 201 중령이 박정희와 머리를 맞댔다. 4월 말부터 2군 사령부에서 있었던 비상훈련에 참여한 세 장교들은
자연스럽게 박정희를 찾아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원빈은 거사일을 5월 12일에서 5월 16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했다. 그는 제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주번 사령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출동 명령을 내리기가 좋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박정희는 생각해보자. 라고 했다. 5월 6일 박정희는 안동주둔 36사단장 윤태일과 송찬호 준장을 대구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윤태일이 지금 결행하는 것은 다소 빠른 느낌이 든다고 했더니 박정희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박정희와 거의 일심동체처럼 움직이던 이주일 2군 참모장은 통신참모 박승규 대령에게 5월 중순에서 늦어도 하순 사이에는 거사한다고 암시를 주었다. 5월 8일 박정희는 부산으로 내려가 군수기지사령부 참모장 김용순 준장을 만났다. 거사 날짜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부산 지역을 책임져라. 방송이 나가면 부대를 동원하여 상황을 장악하라. 라고 지시했다. (5월 9일) 박정희는 서울로 올라왔다. 그날 오전에 김종필은 이종태 대령의 발설로 방첩대가 5월 12일 거사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판단을 했다. 이날 밤 10시 아스토리아 호텔 객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박정희 장군을 비롯 김종필, 오치성 대령, 김동환 중령, 김영욱 중령, 신윤창 중령, 이낙선 소령이 모였다. 이 모임에서 박정희는 일단 5월 12일 거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대구로 내려갔다. 5월 12일 박정희는 다시 대구에서 상경했다. 이 무렵 최경록 2군 사령관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장 중이었으므로 박정희의 행동은 자유로웠다. 대구를 떠나기 전 박정희는 광주의 육군 항공학교장 이원엽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구로 와서 이주일 참모장을 만나라 라는 내용이었다. 박정희를 태운 경비행기는 고향인 선산과 금오산 위를 날았다. 박정희는 이것이 고향을 마지막으로 보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박정희는 경비행기를 5군단 비행장에 내리게 했다. 미리 연락을 받은 5사단장 최명신 준장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박정희는 이제 준비는 끝났다. 곧 연락을 줄 것이니 출동 준비를 하고 대기하라 라고 지시하고는 서울로 향했다. 박정희는 서울에 도착한 뒤 주체 장교들과 잇따라 만났다. 일본 음식점 남강으로 김재춘 육관구 참모장, 박치옥 공수단장, 송찬호 준장, 김종필을 불렀다. 김재춘은 이날 오전까지도 이날 밤으로 예정된 거사일이 연기된 줄을 모르고 박정희 장군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3시쯤 박정희의 전화가 왔다. 오늘은 틀렸어. 최종적으로 날짜를 잡고 의논도 할 겸 남강으로 나와요. 김재춘이 남강으로 들어가는데 방첩부대장 이철희 준장과 서울지구대장 이희영 대령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게 목격됐다. 김재춘은 이들이 벌써 낌새를 차렸군 하고 박정희에게 귀뜸했다. 별것 아닐 거야. 저희들끼리 식사하러 왔겠지. 박정희는 장도영 총장을 지도자로 모시려고 공작한 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송찬호는 장도영 총장에게 다녀왔는데 도무지 이야기가 안되던데요 라고 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이런 말로 결론을 내더라고 한다. 장도영 장군이 동의하든 안 하든 계획대로 한다. 그러나 장도영 장군 명의로 혁명한다. 이런 증언으로 미루어 장도영 총장은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를 잘 알고 있었지만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권유에는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자기를 쿠데타 지도자로 모시겠다면서 이를 꾸미고 있는 박정희를 잡아넣을 만한 결단력도 없었다. 박정희는 이 자리에서 5월 16일 새벽 3시를 D-Day H아워로 하기로 결정했다. 혁명 주체 장교들은 15일 밤 11시까지 육관구 참모장실에 모여 박 장군의 지시를 받기로 했다. 박정희는 12일 밤에 김동하 장군 집으로 갔다. 해병여단장 김윤군 준장이 와 있었다. 박정희는 5월 16일로 거사일이 확정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박정희 소장은 이날 6사 8기 중심의 영관급 장교들을 불러 모아 5.12 거사의 연기와 새로운 거사일에 대해 의논했다. 이석재 중령이 말했다. 각하, 거사일이 늦어지니 정보가 누설될까 걱정입니다. 동지들도 불안해져 잠을 못 자는 형편인데 언제 혁명하실 작정입니까? 박정희는 씩 웃으면서 이석재의 손을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손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5.16이라고 썼다. 토요일인 5월 13일 혁명 주체 장교들은 저마다 점검과 확인으로 바빴다. 부산의 군수기지사령부 참모장 김용순 준장은 작전참모와 본부 사령을 불러 거사 계획을 털어놓고는 혁명 방송이 나가면 본부를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일군 사령부의 이종근 중령은 서울로 올라와서 유승원 대령을 만났다. 유 대령은 2, 3일 안으로 거사할 것이고 인편으로 알려줄 것이니 밤차로 귀대하여 대기하라고 말했다. 대구 2군 사령부에서 이주일 참모장은 논산훈련소 최용희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대령을 내일 중에 대구로 보내달라고 했다. 최용희는 일찍부터 혁명 주체 세력으로 포섭돼 있었다. 이원엽 육군 항공학교장이 광주에서 날아왔다. 이주일은 박정희가 써놓고 간 편지를 이 대령에게 건넸다. 펴보니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을 건 이 유신 대업에 동참하고 수일 후 서울에서 감격의 악수를 나누자고 적혀 있었다. 박시옥 공수단장도 김재민 대대장과 차지철 대위 등 중대장들을 불러 거사일이 임박했다고 통보하고 정부 요인 체포 계획을 알려줬다. 해병대도 이날 김동하 장군 집에서 회의를 했다. 김윤군 해병여단장과 출동대대장 오정근 중령을 부른 김동하 장군은 거사 날짜가 16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했다. 5월 13일 저녁 서울 옥인동의 백양이라는 요정에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민주당 김재순 의원, 선우종원 조폐공사 사장, 송원영 총리공보비서관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송원영의 기억에 따르면 김재순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박정희라는 소장에 쿠데타 음모설이 있는데 참모총장은 총리께 보고했는지요? 오늘 낮에 총리께 보고드렸습니다. 박정희 소장은 나의 꼬붕입니다. 형님, 참모총장을 못 믿겠습니까? 하긴 참모총장을 못 믿고 누굴 믿겠소? 옛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했지만 현재의 군인은 헌법에 충성해야 하지 않겠소? 합헌적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기도를 총장이 책임지고 분쇄해야 합니다. 송원영이 보니 장도영은 매우 당황한 듯 보였다고 한다. 그날따라 장도영은 무슨 고민이 있는 얼굴을 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도영은 방바닥에 벌렁 눕더니 형님 정말 못해 먹었어요 라고 했다. 송원영은 일주일 전쯤에 윤병한 의원으로부터 들은 김덕승 건을 상기시켰다. 장도영은 그에 관해서는 총리로부터 이미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다 라고 하더란 것이다. 이들은 이날 일찍 자리를 떴다. 장도영 총장이 어디 갈 데가 있다면서 총총히 일어서 나갔기 때문이다. 장도영은 선우종원에게 내일 골프나 칩시다 라고 했는데 선우종원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장도영은 장면 총리의 박정희 쿠데타 기도설에 대한 조사 지시에 대하여 낭설이다라고 보고했으나 같은 지시를 받은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 이태희 검찰총장은 서울지검 김홍수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겼다. 김 부장은 박정희로부터 500만 환의 거사자금을 마련하도록 부탁받았던 김덕승에게 미행을 붙였다. 김홍수에 따르면 김덕승이 박정희 집에 출입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5월 12일 오전에 김덕승을 체포했다. 김홍수는 김덕승이 조사를 받고 있던 남대문 근처의 한 호텔로 가서 김을 만났다. 5.16 혁명 실기에는 김덕승이 수사관의 문초를 받고도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고 적혀 있으나 김홍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죄다 털어놓았다고 한다. 김홍수는 내란 음모죄로 그를 구속하면 사회에 너무 큰 충격을 줄 것 같아서 우선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고는 이태희 검찰총장을 찾아갔다. 김홍수는 박정희 쿠데타 음모설은 사실로 판명됐다고 보고했다. 이 총장은 보고를 듣더니 내가 이미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장면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합디다. 저는 아닙니다. 이번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앉으라고 하더니 이 총장은 장도영 총장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이 총장은 장도영에게 검찰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한 15분쯤 앉아있는데 장도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도영은 이 총장에게 대략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대구의 박정희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뜻이 없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 총장과 장 총장이 쿠데타 모의 문제를 신중하지 않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홍수 부장검사는 5월 13일에는 경찰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에서 군부대 사이의 전화를 감청하고 있었는데 부대의 움직임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김홍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태희 총장실로 달려갔다. 이태희 총장은 김 부장의 보고를 받더니 얼굴이 확 붉어지더라고 한다. 이 총장은 장면 총리가 머물던 반도 호텔로 달려갔다. 총장의 긴급 보고를 들은 총리는 장도영을 불러들였다. 이태희 변호사의 기억에 따르면 장도영은 손을 저으면서 내가 알아보았는데 군에는 별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이태희 총장은 나는 군에 관련된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조치하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육군 방첩부대 산하 506 서울지구대장 이희영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저녁 506 방첩대장실에서 박정희 체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철희 방첩부대장, 이희영 대령, 그리고 이태희 검찰총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태희 총장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박정희는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는 모양이니 빨리 잡으시오라고 재촉했다. 이희영은 장성 체포는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의 내락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철희는 이날 밤 참모총장 공관으로 장도영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이태희 총장의 구속 요구를 전달하자 장도영은 좀 더 두고 봐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희영은 박정희가 대구에서 상경한 5월 12일부터 방첩대의 4인 1조 미행팀을 박정희에게 붙여놓고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었다. 거사일이 12일에서 15일에서 16일경으로 연기된 것도 알고 있었다. 모의 장교들 속에 방첩대 협조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도영 총장이 박정희를 끝까지 비호함으로써 장면 정부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